그 팔찌는 어디서 난 거예요? 이 팔찌요? 엄마한테 받은 건데 얼굴은 기억도 안 나요. 로비에서 갑자기 쓰러진 노인을 응급 조치한 젊은 직원의 손목을 붙잡으며 물었던 윤서진 회장은 그 대답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의 손목에서 반짝이던 낡은 반쪽 팔찌. 18년 전 8살 아들에게 직접 채워줬던 모자, 팔찌와 똑같았거든요. 서진의 머릿속에 그날 밤의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차량 화재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다던 아들, 유골함으로만 돌아왔던 그 밤, 끝내 열어보지 못한 작은 함. 그런데 어떻게 18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지금 이 순간 호텔 직원의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짧은 댓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랜드파크 호텔 1층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황금빛을 뿌리고 있었죠. 서진은 2층 VIP 라운지에서 오후 미팅을 마치고 로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비명 섞인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백발의 노인 한 분이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죠. 주변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객실팀 유니폼을 입은 젊은 청년이 달려왔습니다. 비켜주세요. 제가 볼게요. 청년이 노인 앞에 무릎을 꿇더니 손목에 맥박을 짚고 눈동자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노인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등을 두드렸죠. 노인의 입에서 목에 걸렸던 사탕이 튀어나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허둥대는 사이 저 청년만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움직인 거예요. 서진은 2층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왜인지 직접 내려가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저 청년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로비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이미 안정을 되찾은 상태였어요. 구급대원들이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고 있었죠. 저 직원 좀 불러와요. 서진의 말에 비서실장이 청년을 데려왔습니다. 회장님 강준서입니다. 객실팀 소속이에요. 청년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순간 셔츠 소매가 살짝 올라갔어요. 왼쪽 어깨에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진은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8년 전 아들이 화재에서 입었던 상처와 똑같은 위치였거든요.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8살 때 화재가 났는데 누군가 절 구해주다가 생긴 거래요. 그때 일은 트라우마 때문인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서진의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18년 전 그날 밤 남편이 불타는 차에서 아들을 꺼내다가 숨졌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들도 함께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눈앞의 청년은 8살 때 화재에서 누군가에게 구조됐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맞고 상황도 맞았어요. 그때 서진의 눈에 청년의 손목에 감긴 낡은 팔찌가 들어왔습니다. 반쪽이 잘려나간 듯한 하트 모양의 금속 장식이 달려 있었어요. 서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장 블라우스 안에 숨겨둔 목걸이를 움켜쥐었죠. 18년 동안
단 하루도 벗은 적 없는 반쪽짜리 팔찌를 목걸이로 개조한 것이었어요. 그 팔찌는 어디서 난 거예요? 서진이 청년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물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행동이었어요. 청년이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팔찌요? 엄마한테 받은 건데 얼굴은 기억도 안 나요. 고아원에 맡겨질 때 제 손목에 채워져 있었대요. 그게 유일하게 엄마한테 받은 거라서 한 번도 안 뺐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 돌잔치 때 맞췄던 모자, 팔찌가 떠올랐거든요. 엄마 것과 아들 것 두 개를 합치면 하나의 하트가 완성되는 커플 팔찌였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청년의 팔찌와 자신의 목걸이를 나란히 놓았어요. 딸깍. 두 개의 반쪽이 맞닿는 순간 완벽한 하트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빈틈없이 딱 맞아떨어지는 두 조각이었어요. 서진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부축했지만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18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호텔 직원의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불렀지만 서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의 청년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내 아들이 살아 있었어. 18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살았던 거지? 왜 고아원에 맡겨진 거야?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어요. 남편과 아들이 죽었다고 알려준 사람, 장례식을 도맡아 치른 사람, 유골함을 가져온 사람. 그건 모두 시동생 재현이었거든요. 설마 재현이가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서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18년간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잔인한 배신자였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것을요. 서진은 비서실장의 부축을 받아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지만 손끝이 여전히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 로비에서 맞춰본 팔찌의 감촉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죠. 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던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물 드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컵을 내밀었지만 서진은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20년 넘게 회장을 모셔온 비서실장도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의 철의 여인 같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서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을 질끈 감았어요. 18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날은 아들 준서의 8번째 생일이었어요. 서진은 아침부터 케이크를 주문하고 거실에 풍선을 달았습니다. 준서가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도 옷장 깊숙이 숨겨뒀죠. 저녁이 되자 남편 태준이 퇴근하며 커다란 선물 상자를 들고 왔어요. 아빠 선물 뭐야? 로봇이야? 나 그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준서가 태준의 다리에 매달리며 깔깔거렸습니다. 8살짜리 꼬마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태준이 아들을 번쩍 안아 올리며 이마를 맞대고 코를 비볐죠. 그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서진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케이크 먼저 자르고 열어보자.
우리 준서 이제 8살이네. 태준이 아들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서진이 직접 초에 불을 붙이고 조명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8개의 촛불이 준서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죠. 세 식구가 둘러앉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준서가 촛불을 후 불어 껐어요. 우리 아들 뭐 빌었어? 엄마한테만 살짝 말해줘. 서진이 준서의 볼을 꼬집으며 물었습니다. 준서가 장난스럽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입을 손으로 꾹 막고 눈만 껌뻑거리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서진은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 엄마 몰라도 돼. 준서가 서진의 품에서 빠져나오며 까르르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18년이 지난 지금도 서진의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때 태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을 확인한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죠. 서진은 남편의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확인할 게 생겼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긴장되어 있었어요. 무언가를 숨기는 것 같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오늘이 준서 생일인데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해요? 내일 하면 안 돼요? 서진이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태준이 아내의 손을 꼭 쥐며 눈을 맞췄어요. 미안함과 다급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1시간이면 돼. 금방 다녀올게. 미안해, 여보. 태준이 서진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준서가 후다닥 달려와서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아까까지 케이크를 먹던 입가에 크림이 그대로 묻어 있었죠. 아빠, 나도 갈래. 아빠 차 타고 싶어. 응, 나도 데려가 줘. 준서가 애원하듯 태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태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서진을 바라봤어요. 서진은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금방 다녀올게. 1시간이면 돼. 태준이 준서의 손을 잡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은 두 사람을 배웅하며 문 앞에 섰어요. 태준이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준서도 깡충깡충 뛰며 손을 흔들었죠. 엄마 다녀올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서진이 아들의 얼굴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새벽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진은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어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현관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윤서진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경찰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분과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서진의 귀에 윙 하는 소리가 났어요. 차량이 전소되어서 죄송합니다. 경찰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무릎이 꺾였어요. 현관 바닥에 주저앉으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미쳐버린 것 같았어요. 병원 영안실로 달려갔지만 시신은 볼 수 없었습니다. 차량이 전소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고 했어요. 유골함 2개만 돌아왔죠. 남편 것 하나, 아들 것 하나. 서진은 그 작은 함들을 끌어안고
며칠을 울부짖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동생 재현이 다가왔어요. 형수님, 제가 옆에서 지켜드릴게요. 모든 절차는 제가 처리할 테니 형수님은 쉬세요. 재현은 눈물을 흘리며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그 손길이 고마웠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재현이 장례 절차를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지 못했죠. 재현이 장례식장 구석에서 전화를 받으며 씁쓸하게 웃고 있었다는 것을. 네, 처리됐습니다. 유골함도 가짜로 준비해뒀고요. 형수는 완전히 무너졌으니 의심 안 할 겁니다. 재현의 눈에는 어떤 슬픔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18년 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형이 죽으면 그 다음은 자기 차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조카가 살아있으면 상속권이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날 밤 재현은 선택을 했습니다. 형의 차에 세공을 하고 사고가 난 후 기절한 조카를 빼돌렸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재현은 부하에게 저 꼬맹이 처리하라고 지시했어요. 하지만 8살짜리 조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은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애까지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었죠. 버려. 아무도 모르는데 갖다 버려. 그게 재현의 마지막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18년 뒤 자신의 목을 조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회장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18년 전 기억이 악몽처럼 스쳐 지나간 직후였죠.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아까 그 직원. 강준서 사원 신상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신상 정보란에 고아원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고 8살에 입소했다는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8살이면 18년 전이고 그건 아들이 사라진 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 청년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내 아들이 정말 살아있다면, 그렇다면 18년 전 유골함은 대체 뭐였던 걸까요? 누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서진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을 도맡아 처리했던 사람, 유골함을 직접 가져왔던 사람, 바로 시동생 재현이었어요. 바로 그 시각 호텔 부회장실에서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에서 담배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아까 로비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받은 직후였죠. 회장님이 그 직원 팔찌를 확인했다고?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8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는데 그 꼬맹이가 왜 하필 여기서 일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만약 형수가 진실을 알아낸다면, 만약 그 녀석이 진짜 조카라는 게 밝혀진다면 18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였습니다. 살인 교사, 유기, 사문서 위조까지 전부 들통나면 감옥에서 썩어 죽을 게 뻔했죠. 재현이 서랍 깊숙이 숨겨둔 대포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 직원, 강준서라고 했나? 당장 신원 조회해. 그리고 약점 잡을 거리 찾아. 재현은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다시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알지 못했어요. 18년 전 버렸던 그 아이가 이제
자신의 목을 조르러 돌아왔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강준서라는 청년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로비에서 맞춰본 팔찌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두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지던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던 그 감각이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결국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강준서 사원 회장실로 올라오라고 해요. 비서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고작 신입사원을 회장이 직접 부르는 게 이상했지만 회장의 눈빛이 워낙 단호해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잠시 후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진이 들어오라고 하자 문이 열리고 준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객실팀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은 청년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진 앞에 섰습니다. 어깨가 잔뜩 굳어 있었고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는지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고 준서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처음 본 직원인데 이렇게 오래 쳐다보게 되는 건 선한 눈매, 또렷한 이목구비,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자꾸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마주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일단 앉아요.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불렀어요. 서진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준서가 어색하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어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은 모습이 영락없이 면접 보는 사람 같았죠.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슬며시 웃음이 났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어디 계신지 알고 있어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서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8살 때 맡겨졌다고 들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묻어있는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해지면서 무언가 뜨거운 게 가슴 안에서 치밀어 올랐죠. 부모님 얼굴은 기억나요? 어렸을 때 일이라도요. 서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렴풋이 기억나요. 따뜻한 손이랑 자장가 소리 같은 건 생각나는데 얼굴은 아무리 떠올려도 흐릿해요. 준서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옅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트라우마 때문이래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준서가 덧붙였습니다. 서진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 위로 올라갔어요. 블라우스 안에 숨겨둔 목걸이를 움켜쥐었죠. 이 청년이 정말 내 아들이라면 18년 동안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하고 살아온 거잖아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서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그 팔찌는요? 저번에 봤던 그 낡은 팔찌 말이에요. 서진이 준서의 손목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준서가 손목의 낡은 팔찌를 내려다봤어요. 빛바랜 가죽끈에 반쪽짜리 하트 장식이 달려 있었죠. 고아원에 맡겨질 때 제 손목에 채워져 있었대요. 유일하게 부모님한테 받은 거라서 한 번도 안 뺐어요. 준서가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촉촉이 물기가 맺혔어요.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재현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불쑥 들어온 재현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형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평직원을 회장실에 불러서 면담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재현이 언성을 높이며 다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조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준서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현의 기세에 눌려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저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회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준서가 허리를 깊이 숙이고 재빨리 회장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재현이 서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요즘 이상하세요. 고작 신입사원 하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재현이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걱정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뭔가를 경계하는 짐승 같았죠. 내 회사야. 내가 누굴 만나든 내가 상관할 일 아니지. 서진이 차갑게 재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재현의 눈꼬리가 실룩거렸어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펴는 게 보였죠. 요즘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회장님이 출신도 불분명한 직원한테 혹했다고요. 저도 형수님 이미지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재현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아챘어요. 재현의 눈빛이 걱정이 아니라 공포에 가깝다는 것을요. 왜 재현은 저렇게 준서를 경계하는 걸까요? 서진의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 소동이 벌어졌어요. VIP 고객의 명품 시계가 사라진 거였습니다.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시계가 객실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죠. 어젯밤 객실 청소 담당이 누구야? 당장 데려와. 보안팀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소리쳤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강준서 사원입니다. 어젯밤 야간 청소 담당이었어요. 준서가 앞으로 불려 나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 아닙니다. 저는 청소만 하고 나왔어요. 손님 물건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준서가 다급하게 해명했지만 보안팀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듯이 콧방귀를 뀌었죠. 그럼 시계가 날개 달고 날아갔냐? 가방 검사한다. 당장 락커 열어. 보안팀장이 으르렁거리듯 명령했습니다. 준서가 떨리는 손으로 락커를 열었어요. 보안팀장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죠. 그때 가방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나왔어요. 반짝이는 명품 시계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보안팀장이 시계를 들어올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어요. 아니, 저 정말 모르는 겁니다. 누가 넣은 거예요? 준서가 다급하게 외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고아원 출신은 안 돼. 뭘 믿고 뽑은 거야? 가난뱅이가 명품 보니까 눈이 돌아갔나 봐.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억울함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식은 금방 회장실까지 올라왔어요.
비서실장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강준서 사원이 VIP 고객 물건을 훔쳤다고 합니다. 지금 보안팀에서 조사 중이에요. 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직감적으로 함정이라는 느낌이 들었죠. CCTV 가져와요. 어젯밤 그 객실 복도 영상 전부요. 서진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황급히 보안팀에서 CCTV 영상을 가져왔어요. 서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준서가 청소를 마치고 객실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준서가 나간 뒤 10분쯤 지나서 다른 누군가가 객실에 들어갔어요.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내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서진의 눈이 번뜩였어요. 저 남자 누구야? 얼굴 확대해봐요. 비서실장이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모자 사이로 얼굴이 살짝 보였어요. 호텔 보안팀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보안팀장 당장 불러와요. 그리고 강준서 사원은 지금 바로 풀어줘요. 서진은 직접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준서가 보안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주변 직원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고 있었죠. 서진이 다가가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강준서 사원은 무죄예요. CCTV에 진범이 찍혀 있어요. 서진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움찔하며 물러났어요. 준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었죠. 회장님, 저를 믿어주시는 겁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준서가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억울함과 안도가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따라와요. 할 말이 있어요. 서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준서는 눈물을 훔치며 서진의 뒤를 따라갔어요. 회장실에 도착하자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나한테 직접 보고해요. 내 비서로 일하는 거예요. 준서가 얼떨떨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회장 비서라니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건지. 준서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이런 호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내 눈앞에 있으면 내가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요. 객실팀보다 배울 게 많을 거예요. 서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준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준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인지 확인해야 해. 내 곁에 두고 지켜봐야 해. 그 소식은 삽시간에 호텔 전체로 퍼졌어요. 고아원 출신 신입사원이 하루아침에 회장 비서가 됐다는 소문이요. 재현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재현은 부회장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책상 위의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미쳤어. 형수가 완전히 미쳤어. 재현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비서로 승진시키다니요. 형수가 그 녀석한테 정을 주기 시작하면 모든 게 틀어지는 거였어요. 만약 DNA 검사라도 하게 되면 진짜 조카라는 게 밝혀질 거고, 그러면 18년 전에 자신이 한 짓도 전부 들통날 거였습니다.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저 녀석을 어떻게든 없애야 해. 형수가 진실을 알기 전에 처리해야 해. 재현이 서랍에서 대포폰을 꺼냈습니다. 저장된 번호 중 하나를 눌렀어요. 나야. 일이 좀 복잡해졌어.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 밤에. 재현의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전화를 끊은 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놀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붉은 노을이었죠.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드레스룸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18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아들의 유품들이 보였어요. 낡은 곰인형, 어릴 때 신던 작은 신발, 그리고 사진 한 장. 서진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8살 준서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쓸어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오늘 만났던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준서의 인사 파일 사진을 열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매가 닮았어요. 웃을 때 올라가는 입꼬리도 똑같았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이 청년이 내 아들인 걸까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사진 위로 떨어진 눈물이 번져갔어요. 확인해야 해. 더 이상 이렇게 가슴 졸이며 살 순 없어. 서진은 휴대폰을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DNA 검사 가능한 곳 찾아봐요. 비밀리에 할 수 있는 곳으로요. 최대한 빨리요. 전화를 끊은 서진은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린 아들의 밝은 미소가 가슴을 후볐어요. 기다려. 엄마가 꼭 찾을게. 꼭 너한테 돌아갈게.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진실에 다가가는 만큼 재현의 칼날도 준서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서진은 준서를 비서로 곁에 두면서 그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일하는 모습, 말하는 습관, 웃는 표정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죠. 볼수록 신기했습니다. 커피를 마실 때 컵을 양손으로 감싸쥐는 버릇이 죽은 남편 태준과 똑같았거든요. 서류를 읽을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모습도, 생각에 잠기면 무의식적으로 턱을 괴는 습관도 남편을 빼닮았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쳤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서진은 비서실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강준서 사원이 쓴 컵 가져다 줘요. 손 안 대고 비닐에 담아서요. 비서실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넘게 회장을 모셔온 그녀는 회장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려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죠. 잠시 후 비서실장이 투명한 비닐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안에는 준서가 마시던 커피 종이컵이 들어 있었어요. 수고했어요.
이건 나한테 맡기고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요. 서진이 비닐봉지를 받아들며 당부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건물에 위치한 사설 검사소였어요. 미리 연락을 해두었기에 원장이 직접 서진을 맞이했죠. 의뢰하신 분이 윤서진 회장님이시군요. 비밀 유지에 대해서는 걱정 마세요. 원장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서진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진은 가져온 비닐봉지와 함께 자신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제출했어요. 원장이 검체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전화 드릴까요? 아니면 직접 오시겠습니까? 서진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직접 올게요. 이 결과는 아무한테도 알려지면 안 돼요.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서진의 눈빛이 워낙 진지해서 원장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비밀 유지를 약속했어요. 검사소를 나선 서진은 곧바로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오래된 보육원이었어요. 18년 전 준서가 맡겨졌다는 바로 그 보육원이었죠. 낡은 건물이 저녁 어스름 속에 서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과 녹슨 철문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백발의 노인이 문을 열었어요. 칠순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눈빛만은 또렷했죠. 누구세요?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시죠? 할머니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명함을 내밀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랜드파크 호텔 회장 윤서진이라고 합니다. 18년 전 이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명함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밖에서 서서 얘기할 일은 아닌 것 같네요. 할머니가 서진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응접실에 마주 앉자 할머니가 차를 내왔어요. 18년 전이라면 제가 원장으로 있을 때네요. 어떤 아이를 찾으시는 건가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이 휴대폰에서 준서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 청년이에요. 강준서라는 이름으로 8살 때 이곳에 맡겨졌다고 들었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이 아이. 기억나요. 잊을 수가 없죠. 그날 밤 일은 평생 잊지 못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제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손을 꽉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도 않았어요.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나? 갑자기 차 한 대가 보육원 앞에 섰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는데 이 동네에선 절대 볼 수 없는 차였죠. 할머니가 그날 밤을 떠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눈빛이 18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내리더니 기절한 아이를 안고 왔어요. 8살쯤 돼 보이는 남자애였는데
온몸이 흙투성이에 왼쪽 어깨에 화상 흉터가 있었죠. 서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왼쪽 어깨 화상 흉터라니 준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 남자가 뭐라고 했나요? 아이에 대해 뭐라고 설명했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설명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아이 맡아달라고만 하고 두툼한 봉투를 내밀더군요. 안에 현금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신고하면 아이가 위험해진다고 협박했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18년이 지났는데도 그날 밤의 공포가 생생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무서웠지만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몰래 차 번호를 적어뒀죠. 그리고 남자 인상착의도요. 나중에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상하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누군가가 그 사건을 덮었다는 걸요. 서진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경찰 신고가 묵살됐다는 건 누군가 큰 힘을 가진 사람이 개입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정도 힘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차 번호 혹시 아직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남자 인상착의도요. 서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낡은 서랍장을 뒤지더니 빛바랜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날 밤 적어둔 거예요. 혹시 몰라서 버리지 않고 보관해뒀죠. 할머니가 수첩을 펼쳐 서진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진은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차량 번호와 함께 적힌 남자의 인상착의가 눈에 들어왔죠.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검은 양복, 왼쪽 눈 밑에 작은 점. 서진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라니 그건 재현의 특징이었어요. 18년 전 재현은 30대 후반이었으니 나이도 얼추 맞았죠. 이 수첩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꼭 필요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져가세요. 그 아이한테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게요. 할머니의 눈에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은 수첩을 품에 꼭 안고 보육원을 나섰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만 서진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현이었어. 18년 전 내 아들을 버린 게 재현이었어. 서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엉킨 눈물이었죠. 내가 믿었던 사람, 장례식을 도맡아 치르며 옆에서 위로해주던 사람, 그 사람이 내 아들을 버렸다니요. 서진은 차에 올라타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DNA 결과가 나와야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요. 서진은 이를 악물고 시동을 걸었어요. 바로 그 시각 재현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서울 외곽의 한 창고로 향했어요.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부하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부회장님? 부하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재현이 차가운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죠. 형수가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아.
DNA 검사를 하려는 것 같더라고. 그거 막아야 해. 재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부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검사소를 털까요? 아니면 검체를 바꿔치기 할까요? 재현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어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대답했죠. 검사소를 알아내. 형수가 어디로 갔는지 미행해서 파악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체를 없애버려. 재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지. 부하가 고개를 숙였어요. 재현은 창고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18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기절한 조카를 안고 보육원 앞에 섰던 그 순간이요. 죽이지 못하고 버렸던 게 실수였어. 재현은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비벼 껐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겠어. 재현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DNA 검사 결과를 받으러 검사소로 향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죠. 검사소에 도착하자 원장이 직접 서진을 맞이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회장님, 안으로 들어오시죠.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원장실에 들어섰습니다. 원장이 책상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나왔어요. 서진은 심호흡을 하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친자 확률 99.99%. 서류를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18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있었던 거였죠. 유골함에 넣어 장례를 치렀던 아들이, 매일 밤 꿈에서 불렀던 아들이 정말로 살아서 제 앞에 있었던 거예요. 준서야, 엄마 아들. 그녀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원장실에 가득 찼어요. 서진은 검사소를 나서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DNA 결과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너무 떨려서 운전할 수가 없었거든요. 내 아들이 살아 있었어. 18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바로 내 곁에서 일하고 있었어.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울었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노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1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아들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서진은 유골함을 안고 울었어요. 둘 다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했던 거죠. 서진은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준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퇴근하신 줄 알았는데 연락을 주시다니요. 준서의 밝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서진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내 아들 목소리야. 18년 만에 듣는 내 아들 목소리.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준서 씨, 지금 시간 돼요?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서진은 호텔 근처의 조용한 카페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고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에 도착하자 준서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서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진이 다가가자 준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자리 여기 앉으세요. 준서가 의자를 빼주며 말했어요. 서진은 준서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 내가 낳고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아기가 이렇게 자랐구나. 서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참았어요. 아직은 울면 안 됐습니다. 먼저 할 말이 있었거든요. 준서 씨, 갑자기 불러서 미안해요. 그런데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진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어깨가 잔뜩 굳어 있었죠. 서진은 가방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유전자 검사 결과예요.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어요. 서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준서 씨 DNA와 제 DNA를 비교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준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뱉었어요. 친자 확률 99.99%. 준서 씨는 제 아들이에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준서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18년 전에 당신은 죽은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당신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당신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정말 미안해요. 서진이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죠. 저요? 제가 회장님 아들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것 같았어요. 평생 고아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다니 믿기지 않았죠. 제 본명은 윤준서예요. 18년 전 아버지와 함께 사고를 당했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당신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당신을 보육원에 버렸죠. 서진이 준서의 손을 더 꽉 쥐며 말했습니다.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제가 기억하는 그 따뜻한 손이. 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게 엄마 손이었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 자장가 소리도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요. 엄마예요. 내가 당신 엄마예요.
준서의 입에서 터져 나오듯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18년 동안 그리워했던 엄마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꿈에서도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그 엄마가요. 엄마, 진짜 엄마예요? 준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서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그래,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이제 다시는 안 잃어버릴게. 서진의 품에 안긴 준서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18년 동안 삼켜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울음이었어요. 모자는 카페 한 구석에서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재현이었습니다.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준서야,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요. 서진이 준서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하게 변해 있었어요. 18년 전 너를 버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호텔에서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충격이 밀려왔어요. 네, 그게 누군데요? 도대체 누가 저를? 준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서진이 이를 악물며 대답했어요. 재현이야. 윤재현. 너희 아버지 동생이고 내 시동생이야. 그 인간이 18년 전에 너희 아버지를 죽이고 너를 버렸어. 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평소에 호텔에서 마주치던 그 부회장이 자신을 버린 사람이라니요. 그 사람이 저를요? 왜요? 왜 저를 버린 거예요?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이 준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상속권 때문이야. 너희 아버지가 죽으면 다음은 내 차례였거든. 그래서 너까지 없애려고 한 거야. 그런데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버린 거지. 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서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도 느끼지 못했어요. 이제 그 인간한테 복수할 거야. 18년 전 내 아버지 죽인 것, 너를 버린 것, 나한테 거짓말한 것, 전부 다 갚아줄 거야. 서진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더 이상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복수심에 불타는 맹수 같은 눈빛이었죠. 바로 그때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재현이 부하 2명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서진과 준서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현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형수님, 여기 계셨군요. 찾느라 힘들었습니다. 재현이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테이블 위에 놓인 DNA 검사 결과지를 훑쳤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형수님? 설마 DNA 검사를 하신 겁니까? 재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재현을 노려봤습니다. 그래, 검사했어. 그리고 결과 나왔어.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거. 서진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곧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수님, 사기당하신 거예요. 저런 거지 같은 놈이 조카일 리가 없잖아요. 누가 돈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재현이 발뺌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보육원 원장에게 받은 그 수첩이었죠. 18년 전 보육원 원장이 차 번호랑 범인 인상착의를 적어뒀더라. 왼쪽 눈 밑에 작은 점이 있는 남자. 그게 누구지, 재현아? 서진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어쩌시게요, 형수님? 증거도 없이 저를 몰아세우시게요? 재현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증거? 차 번호로 당시 렌터카 기록 조회하면 내 이름 나올 텐데, 그리고 보육원 원장 증언도 있고. 서진이 한 발짝 다가가며 말했어요. 재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 같은 눈빛이었죠. 형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재현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부하 2명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서진을 막아서고 다른 한 명이 준서의 팔을 잡았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손 안 나? 서진이 소리쳤지만 부하가 길을 막았습니다. 준서가 발버둥 쳤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잠깐 조카한테 할 말이 있어서요. 빌려갈게요, 형수님. 재현이 비열하게 웃으며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부하가 준서를 질질 끌고 뒤따랐어요. 준서야, 준서. 서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부하에게 가로막혀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카페 밖에서 차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급출발하는 소리가 울렸죠. 서진은 부하를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검은 승합차는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어요. 준서야. 서진의 절규가 텅 빈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18년 만에 찾은 아들을 또다시 눈앞에서 빼앗긴 거였어요.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서진은 눈물을 훔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납치해요. 제 아들이 납치당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반드시 아들을 되찾겠다는 독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재현아, 이번에는 내가 널 끝장내줄게. 서진은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진은 경찰에 신고한 뒤 곧바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렸지만 핸들을 놓을 수 없었어요. 내 아들이 또 빼앗겼어. 18년 만에 찾았는데 또 눈앞에서 잃어버렸어. 그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영원히 아들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호텔에 도착하자 비서실장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다니요. 비서실장이 서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당황했어요. 서진이 비서실장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재현이 준서를 데려갔어요. 지금 당장 재현이 갈 만한 곳 전부 찾아봐요. 창고든 공장이든 뭐든 다요. 비서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단번에 알아챈 거죠. 네, 회장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는 신고하셨습니까?
비서실장이 물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내가 직접 찾아야 해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 로비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형사 배지를 꺼내 보이며 서진에게 다가왔어요. 윤서진 회장님 되십니까? 저는 강력반 이준혁 형사입니다. 납치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이 형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서진은 반가움과 초조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네, 제가 신고했어요. 제 아들이 납치당했어요. 부회장 윤재현이 데려갔어요. 서진이 다급하게 설명했어요. 이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첩을 꺼내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죠. 윤재현 부회장이요? 같은 회사 임원이 납치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형사가 확인하듯 물었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와 보육원 원장에게 받은 수첩이었어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18년 전 재현이 제 아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진실을 알아내자 아들을 납치해 갔어요. 서진이 서류들을 이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이 형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18년 전 사건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윤태준 씨 사망 사건 말입니다. 이 형사의 말에 서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형사가 그 사건을 알고 있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그 사건을 아세요? 어떻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이 형사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18년 전 그 사건 담당이 저였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수사가 중단됐어요. 평생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형사의 눈에 오래된 죄책감이 서려 있었어요. 18년 동안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이요. 서진이 이 형사의 손을 잡으며 간청했습니다. 이 형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우선 윤재현 부회장이 갈 만한 곳을 알아내야 합니다. 이 형사가 무전기를 꺼내 본부에 연락했어요. 여기 이준혁이다. 윤재현 명의로 된 부동산 전부 조회해줘. 창고, 공장, 별장 다 포함해서 무전기 너머로 알겠다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뛰어왔어요. 손에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재현 부회장 명의로 된 폐공장이 하나 있어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데 3년 전에 매입해서 방치하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지도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외진 곳이었어요. 여기야. 분명히 여기일 거예요. 서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재현이라면 인적이 드문 그런 곳을 선택했을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출동하죠. 이 형사가 무전기를 들고 지원을 요청했어요. 본부, 여기 이준혁. 경기도 외곽 폐공장으로 긴급 출동 요청한다. 납치 피해자 구출 작전이다. 무전기 너머로 확인했다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서진이 이 형사를 따라 밖으로 나가려는데 비서실장이 팔을 붙잡았어요. 회장님, 위험합니다. 여기서 기다리세요.
경찰이 알아서 할 겁니다. 비서실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기다려요. 내 아들이 거기 있어요. 18년을 기다렸는데 더는 못 기다려요. 서진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비서실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서진은 이영사 옆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점 도심에서 멀어지자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형사님, 얼마나 남았어요? 더 빨리 갈 수 없나요? 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손톱으로 무릎을 긁어대고 있었지만 본인은 느끼지 못했어요. 지금 준서가 어떻게 되고 있을지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고 있어요. 이 형사가 악셀을 더 밟으며 대답했어요. 서진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해라. 엄마가 곧 갈게. 조금만 버텨. 그 시각 폐공장 안에서는 준서가 낡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이 밧줄로 꽁꽁 묶여 있었어요.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어서 소리도 지를 수 없었죠. 재현이 준서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어둠 속에서 피어올랐어요.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 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18년 만이네. 그때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약했어. 재현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어요. 준서는 재갈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으로만 재현을 노려봤어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이었죠. 형이 죽어도 내가 남으면 내 차례가 안 오잖아. 그래서 너도 없애려고 했는데 차마 못 죽이고 버렸지. 재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를 하듯 담담한 말투였어요. 그런데 내가 살아서 돌아올 줄 몰랐어. 그것도 우리 호텔에서 일하고 있을 줄이야. 재현이 준서의 턱을 잡아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억울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형수가 이미 다 알아버렸으니 이제 너는 쓸모가 없어졌어. 그래도 형수를 협박하는 데는 써먹을 수 있겠지. 재현이 비열하게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준서를 찍었어요. 묶인 채로 겁에 질린 준서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죠. 이걸 형수한테 보내줘야겠다. 아들 목숨이 아깝거든 조용히 있으라고. 재현이 사진을 전송하며 킬킬거렸어요. 준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재갈에 막혀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온몸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엄마가 올 거야. 분명히 찾으러 올 거야. 준서는 그렇게 되뇌며 버텼습니다. 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서진이 전화를 받자 재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수님, 사진 잘 받으셨죠? 예쁜 조카 얼굴 오랜만에 보시니까 좋으시죠? 재현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서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재현아, 준서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면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알아들어? 서진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재현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협박은 제가 하는 겁니다. 형수님이 경찰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알아요.
지금 당장 수사 중단시키세요. 안 그러면 조카 목숨은 보장 못합니다. 재현이 협박했어요. 서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형사가 옆에서 손짓으로 통화를 계속하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위치 추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알았어.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말해봐. 서진이 시간을 끌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약하게 만들어서 항복하는 척했어요. 재현이 승리감에 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간단해요. 경찰 수사 취소하고 저한테 회사 지분 50% 넘기세요. 그러면 조카는 살려드릴게요. 서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결국 이놈의 목적은 돈이었어. 18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알았어. 그렇게 할게. 대신 준서는 절대 다치게 하지 마. 서진이 항복하는 척 대답했어요. 재현이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역시 형수님은 현명하시네요. 내일 오전까지 서류 준비해서 제가 말하는 장소로 오세요. 그럼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이 휴대폰을 내려놓자 이 형사가 말했어요. 위치 잡았습니다. 예상대로 경기도 외곽 폐공장입니다. 10분 후면 도착합니다. 이 형사가 악셀을 더 세게 밟았어요. 엔진이 굉음을 내며 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기다려, 준서야. 엄마가 간다. 이번에는 절대로 널 놓치지 않을 거야. 경찰차 세대가 폐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조용히 접근한 거였어요. 이 형사가 무전기로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진은 차 안에서 폐공장을 바라봤어요. 녹슨 철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내 아들이 있어. 18년 만에 찾은 아이가 저 안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진의 손이 문손잡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나가고 싶었지만 이 형사가 말렸어요. 회장님, 여기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제가 안전하게 구출할 테니까요. 이 형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은 차마 거부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은 폐공장에서 떼지 못했죠. 이 형사가 팀원들에게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찰들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담장을 타넘고 창문 틈으로 안을 살피고 입구 양쪽에 배치되었죠. 이 형사가 마지막으로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반드시 구해내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폐공장 안에서는 재현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연거푸 피워댔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형수가 너무 쉽게 항복한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뭔가 이상해. 형수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현이 창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바깥을 살피려는 순간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 헤드라이트였어요. 재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야, 밖에 뭐가 있어. 가서 확인해봐. 재현이 부하에게 지시했어요.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부하가 문 쪽으로 가려는 순간이었어요. 쾅! 문이 박차기로 열리며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이 형사가 고함을 지르며 권총을 겨눴어요. 폐공장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재현의 부하들이 도주하려 했지만
경찰들에게 제압당했어요. 바닥에 엎드려서 수갑을 차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죠. 재현은 뒷문을 향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들이 모든 출구를 막고 있었어요. 윤재현, 넌 끝났어. 순순히 항복해. 이 형사가 재현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재현의 눈이 미친 듯이 돌아갔어요. 궁지에 몰린 짐승 같은 눈빛이었죠. 그때 재현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접이식 칼이었어요. 그는 번개처럼 움직여 묶여있던 준서의 목에 칼을 갖다 댔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이놈 목을 딴다. 다 물러서. 재현이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경찰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이 형사가 손을 들어 팀원들을 제지했어요. 진정해. 그 칼 내려놓고 얘기하자. 이 형사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듣지 않았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입꼬리가 실룩거렸죠.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폐공장 문이 다시 열렸어요.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이 형사가 말렸는데도 차에서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서진은 재현과 준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목에 칼이 닿아 있었어요. 18년 만에 찾은 아이가 저렇게 위험에 처해 있다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아, 칼 내려놔. 제발.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재현이 칼을 더 바짝 준서의 목에 갖다 댔어요. 준서의 피부에 얇은 피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재현이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서진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천천히 말했어요. 알았어. 안 갈게. 대신 얘기 좀 하자.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서진의 목소리가 애써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칠 것 같았어요. 아들의 목에서 피가 흐르는 걸 보면서 가만히 서 있어야 하다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재현이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어요. 원하는 거 다 형수님 때문이잖아. 형수님이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 왜 파헤치고 다닌 거야? 왜 18년 전 일을 건드린 거냐고. 재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 눈물까지 흘러내렸어요. 18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들통나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였죠. 그래,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그러니까 준서는 놔줘. 원한이 있으면 나한테 풀어. 서진이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말했어요. 재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쥔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게 보였어요. 형수님은 몰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평생 형 그늘에서 2인자로 살았어. 형이 죽어도 저 꼬맹이가 있으면 똑같았고. 재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18년 동안 숨겨왔던 열등감과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도 죽이고 조카도 버렸어.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재현이 절규했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시동생이 얼마나 비틀어진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야 보였거든요. 하지만 동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남편을 죽이고 내 아들을 버린 사람이었어요. 재현아, 내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넌 진짜 끝이야. 지금 칼 내려놓으면
내가 도와줄게. 변호사도 붙여주고 가명도 받게 해줄게. 서진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현의 눈이 흔들렸어요. 칼을 쥔 손에서 점점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준서가 움직였어요. 재현의 주의가 서진에게 쏠린 틈을 노린 거였습니다. 준서가 온몸의 힘을 모아 머리를 뒤로 젖혔어요. 퍽! 준서의 뒤통수가 재현의 코를 강타했습니다. 재현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비틀거렸어요. 코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칼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경찰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이 형사가 재현을 바닥에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어요. 윤재현 살인교사, 유기, 납치 혐의로 체포한다. 넌 이제 끝이야. 이 형사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재현은 바닥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어요. 억울하다는 듯, 분하다는 듯, 18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서진은 경찰들 사이를 헤치고 준서에게 달려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묶고 있던 밧줄을 풀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에 밧줄 자국이 빨갛게 패여 있었어요. 준서야, 괜찮아? 많이 아팠지?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서진이 울먹이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준서도 서진의 품에 안기며 울었어요. 엄마, 무서웠어요. 근데 엄마가 올 줄 알았어요. 분명히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어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에서 흐른 피가 셔츠를 적시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니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 엄마 왔어. 이제 다 끝났어. 다시는 안 놓칠게. 서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8년 만에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서 내 품에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폐공장 밖으로 나오자 새벽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어둠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재현은 경찰차에 실려 끌려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진과 준서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18년 동안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죠. 경찰차가 출발하며 폐공장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재현은 그 광경을 보며 고개를 떨궜어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현은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8년 전 살인 교사, 유기, 그리고 이번 납치까지 모든 혐의가 적용되었죠. 변호사는 최소 20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어요. 복수심보다 더 큰 게 생겼거든요. 18년 만에 돌아온 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준서는 호텔 비서직을 그만뒀어요. 이제 더 이상 남의 회사 직원이 아니라 그랜드파크 호텔 그룹의 정식 후계자가 되었거든요. 서진은 준서에게 경영 수업을 받게 했습니다. 천천히 회사 일을 배워가도록 했어요. 준서가 서진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커피 가져왔어요. 오늘 일정 많으시다고 해서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엄마라는 호칭이 어색해서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서진은 그런 준서가 안쓰러우면서도 귀여웠습니다. 18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 서먹한 게 당연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같이 마시자. 잠깐 앉아봐요. 서진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준서가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커피 잔을 감싸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남편 태준과 똑같아서 서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준서야, 아직도 어색해요? 엄마한테요. 서진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솔직히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어제까지 고아였는데 갑자기 재벌 후계자가 됐잖아요. 꿈인 것 같아요. 준서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기쁨, 혼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뒤섞여 있었죠. 서진이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이 여전히 거칠었어요. 고아원에서 그리고 호텔 객실팀에서 힘든 일을 하며 살아온 흔적이었죠. 천천히 적응해도 돼요. 엄마도 18년 동안 준서 없이 살았으니까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시간이 많아요. 서진이 아들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준서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평생 혼자였던 아이가 이제야 가족이 생긴 거였습니다. 어머니, 아니 엄마,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요. 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8년 동안 궁금했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었던 질문이었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을 떠올리니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한 기억도 밀려왔어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준서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펑펑 울었어요.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너무 예뻐서요. 서진이 웃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준서도 덩달아 눈물이 났어요.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였지만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거든요. 아버지는 커피 마실 때 꼭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었어요. 지금 준서 그 모습이랑 똑같아요. 서진이 준서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서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니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진짜였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효도도 많이 하고 싶어요. 준서가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진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18년 동안 안아주지 못했던 시간을 채우듯이 꼭 껴안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돼요. 엄마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자는 한참 동안 껴안은 채로 울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어요. 서진은 남편 태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준서와 함께였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묘비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서진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여보, 준서 데리고 왔어요. 18년 만에 찾았어요. 우리 아들 살아있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준서도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찾아온 아버지 묘소였어요. 아버지, 저 준서예요.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엄마한테 많이 들었어요. 따뜻한 분이셨다고요. 준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으로 묘비를 쓸어내렸어요. 차가운 돌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엄마 곁에서 잘 지낼게요. 아버지 못다 하신 효도 제가 대신할게요. 편히 쉬세요. 준서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서진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묘비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태준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 찾았다고,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하늘에서 지켜봐줘서요. 우리 잘 살게요. 서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준서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묘소를 내려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서진은 임직원들을 모아놓고 발표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자 그랜드파크 호텔 그룹의 후계자 윤준서입니다. 서진이 준서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임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18년 만에 돌아온 회장의 아들이라는 소문은 이미 호텔 전체에 퍼져 있었거든요. 준서가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직 수백 명의 시선을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우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임직원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진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18년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옆에 서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그날 저녁 서진과 준서는 호텔 옥상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죠. 엄마, 이 호텔이 진짜 우리 거예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준서가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서진이 아들 옆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가 처음 세운 호텔이에요. 작은 여관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키웠죠. 이제 내가 이어받을 거야. 서진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너무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무서워요. 준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아들을 돌려 세우고 두 어깨를 잡았어요. 눈을 맞추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는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서진의 눈빛이 따뜻하면서도 강인했습니다. 준서는 그 눈빛을 보며 용기가 났어요. 18년 동안 혼자였지만 이제는 아니었거든요. 네, 엄마. 열심히 할게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테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준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진도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저 한 가지 약속할게요.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이 아들을 바라봤어요. 앞으로 절대 엄마 혼자 두지 않을게요.
18년 동안 못해드린 거 평생 갚을게요. 준서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같이 가자. 어디든 함께야. 서진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마치 하늘에서 태준이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18년의 이별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어요. 서진과 준서는 손을 잡고 함께 앞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8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엄마와 아들이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 돌아오고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고 결국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